안녕하십니까, 정서영입니다. 12강은 역량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역량이 중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개도국과 잘 협력하기 위해서 주었다 하더라도 담당 개도국이, 해당 개도국이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없는 것이 개도국이, 그 해당 개도국이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좋은 기술과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도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기초교육을 다 받고 나면은 본인이 원하면 더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죠. 이런 역량을 키워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차원에서 역량 강화의 문제는 실행할 사람이라든지 국가의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시스템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기후 역량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후변화 정책을 이행하고 실행하는데 그 토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도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쓸 수 없으면 이거는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다름이 없죠. 역량이 좋으면 부족한 것도 잘 고쳐서 쓰고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교육이다 라고 말씀하듯이 미래의 개도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의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래의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도구보다 중요한 건 쓸 줄 아는 능력이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역량 강화 문제는 파리 협정에서는 제11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리 협정은 선진국 개도국에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역량 강화와 협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역량 강화를 누구를 위해서 해줄 것이냐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되었을 때에는 개도국들이 아무래도 그런 데 있어서 역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도국의 우선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리 협정 제11조는 개도국의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의무 조항이다 라고 만약 이해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저희들의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잘 해줬다면은 선진국에 대해서도 특정 선진국이 이런 역량이 부족한다면 선진국에 대해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개도국에게 지원을 할 때는 우리에게 친숙한 ODA라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개도국에는 반드시 ODA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의 직접 투자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선진국을 지원할 때는 ODA 형태로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다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개도국이 역량 강화의 그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도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요 기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요 기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개도국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 그 개도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개도국에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을 주어진들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칙을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ODA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ODA 일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해서 ODA 사업을 몇 건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파리 협정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생각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파리 협정 자체는 실제로 발효된 게 2021년이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파리 협정에서 이행을 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한 어떤 무엇이 필요한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반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개도국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아직은 개도국이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선 수요 기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원칙으로서 중요하지만 그 외에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파리 협정 이행 차원에서 개도국이 미처 모르는 것들도 한번 권고를 해보고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와줄 때는 one size does not fit all,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진국이 내가 우리 나라 정부의 정책이 좋으니까 이걸 모든 개도국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은 그럼 개도국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개도국마다 그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ne size does not fit all 잘 기억을 하시고 개도국에 가실 때는 먼저 현지의 사정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현재 있는 수요나 아니면 제가 말씀 오늘 드린 것은 새롭게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그것이 뭔지를 잘 안 다음에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을 개도국에 맞게끔 그렇게 변화를 시키거나 조정을 한 다음에 개도국을 도와줘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범위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파리 협정에서는 2도씨 또는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추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데이터들의 기본적인 국가에서의 데이터는 인벤토리에서 담겨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인데 교토운용소 시설 당시에는 교토운용소 당시에는 개도국들은 사실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은 반면에 자국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걸 유엔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인벤토리라는 척추와 같은 것들이 그 준비 정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개도국은 가보시면은 인벤토리 자체가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어떤 ODA를 해주고 싶는데 그 나라에 인벤토리가 없는 나라에 가서 열심히 줄여준들 그것이 데이터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헛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해당 개도국에서 특히 미티게이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기후법을 제정해 주던가 정책을 수립해 주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개도국들은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아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법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ODA로 들어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제기구들 중에는 각 개도국과 협력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있다면 그런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법과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것들을 개도국에 맞게끔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수정 보완을 해서 도와주게 되면 국제기구는 한번 어느 특정 국가랑 우리나라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꾸 우리나라 걸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 가서도 그걸 모델을 쓰려고 그럴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스탠다드를 글로벌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참여한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원은 공공 부분에서 오는 것도 있고 민간 부분에서 오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역량을 키워주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렇게 되면은 실행 가능한 기후 행동의 준비가 갖춰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역량 강화를 주로 하는 기관이나 기구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UN 기후변화 협약 체계에 내에서는 PCCB, Paris Committee on Capacity Building이라고 PCCB라 불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기술 배울 때 기억나시죠? 정책을 담당하는 택이 있었고 이행을 담당하는 CTCN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역량 강화 관련해선 이 PCCB가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는 그런 커미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행을 누가 하게 되냐?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행에 도움이 되는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하나는 재원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GCF라든지 그다음에 GEF 녹색기후기금 우리나라 송도에 있지요. GEF 지구환경기금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재원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최근에 생긴 로스 앤 데미지 펀드 이것도 재원을 지정해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UNDP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GGGI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NDP와 GGGI는 좀 더 이행에 초점을 두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국별 또는 지역별 프로그램과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 강화는 사실은 현장에서 그 개도국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주 여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현장에 가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결 과제는 뭘까요? 역량 강화를 할 때 한 번 들어가서 잘해주시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역량 강화 사업이 클로즈가 됐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교육을 받은 인재가 사실은 그 국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교육받은 인재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거는 뭐 명령을 할 수는 없겠지만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거는 저희들의 역량 강화의 그런 목적에 사실은 잘 부합하진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항상 뭔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역량 강화하다 보면은 측정 가능한 지표가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준다 그러면 건물 몇 개면은 지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를 사실 지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는 건물 지어주는 것보다 사실 예산은 덜 투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만들어주는 경우에 단순히 개수로 하는 경우 말고 다른 정성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표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ODA 제도 같은 게 ODA 과제 같은 것들이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 이거는 고민을 해서 꼭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세계 전체에 볼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어떤 그런 건물 몇 개 지었냐 이게 몇 %가 향상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회의 임팩이 어떻게 가고 무엇보다 지속성이 보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CF와 GGGI가 아까 GCF는 재원기구고 GGGI는 이행기구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다양한 실제적인 여러분들 제가 파리협정 이행수단 세 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원,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역량 강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면 양쪽의 것들을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 GGI 등을 통해가지고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컨대 라오스, 몽골, 이런 경우에 GCF와 GGI가 협력을 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낸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오늘 ODA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ODA를 통해서 개도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ODA 정책이 사실은 파리 협정에 어떻게 보면 잘 이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 특히 파리 협정에서 유일하게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게 파리 협정 제6조입니다.
따라서 6조를 통해서 이행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사업보다는 제도화가 핵심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기후 정책의 기반이다. 파리 협정은 국가 주도의 접근을 지지한다. 따라서 역량 강화를 할 때도 국가 중심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구조.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해주고 나서 개도국에서 스스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지원을 줬던 기구가 됐던 정부가 됐던 국가가 됐던 민간이 됐던 같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투명성과 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